안녕하세요. 내일은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1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강의 환경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강의는 구글 콜앱 환경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콜앱은 간단하게 주소창에 콜앱.구글을 치고 들어오면은 이 콜앱 환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강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 아이파이썬 파일이 있을 거예요. 오픈 콜앱을 눌러서 노트를 열어줍니다. 학습용 1강 파일을 열어주면 이러한 미리 작성해 놓은 파일이 같이 보일 텐데요. 저희는 이 분석 환경에서 이번 강의를 같이 진행해 볼 것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강의는 실기 시험은 파이썬 또는 R 두 가지로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통계학과 학생들처럼 기존에 R을 좀 잘 알고 있던 분들이라면 R로 시험을 치는 걸 추천드리고요. 처음이다, 데이터 분석의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파이썬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어요. 파이썬을 추천하는 이유는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단순히 데이터 분석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범용성이 좋은 언어이기 때문에 좀 여러 군데에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파이썬은요, 기본적으로 되게 영어랑 유사한 구문을 갖고 있어서 좀 그 코드를 짜는 사람들이 쉽게 읽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개발자가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구글에 물어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구글에 물어보면은 웬만하면 답들이 다 있습니다. 다양한 운영체제에서도 호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수많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데이터 전처리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 모델링 등등을 우리는 다 쉽게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파이썬은 어떻게 구동이 되느냐? 그 구동이 되는 환경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게 이 아나콘다입니다. 아나콘다에서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나 기능이 같이 통합되어 있어요. 주피터 노트북도 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데이터 분석에 익숙해지고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셔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피터 노트북입니다. 브라우저 기반의 파이썬 개발 도구고요. 마크다운 문서화를 할 수 있고 수학식 표현도 가능합니다. 출력 결과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 결과가 출력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앞으로 계속 활용하게 될 구글 콜앱인데요. 구글 콜앱은 클라우드 기반의 주피터 노트북 개발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만 연결이 된다면은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경 설정이나 구동 준비가 완료가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이걸 무한대로 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션을 유지하는 시간 자체가 좀 한정적이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다운로드나 아니면 귀찮은 과정들이 없이 바로 접근하기에 매우 편리한 게 구글 콜앱이라서요.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를 할 때는 구글 콜앱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구글 콜앱에서 좀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화면을 한번 볼게요. 여기 파일은 아까 우리가 이 환경을 노트라고 부르거든요. 이 파일을, 이 노트들을 새로운 노트로 열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업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버릴 수도 있고요. 사본을 저장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수정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들을 다 셀이라고 하는데 그 셀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삽입은 코드셀, 텍스트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단축키를 활용을 하거나 또는 이 버튼을 활용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런타임은 말 그대로 실행이에요. 실행을 감독을 하는 건데 모두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바로 직전 셀, 내 커서 직전의 셀을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이후 셀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디 루프에 걸렸거나 하면은 실행을 중단할 수도 있고 그런 실행 관련한 것들을 매니징하는 게 바로 런타임입니다. 또 특별한 기능들도 있어요. 설정은 잘 들어갈 일이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디폴트로 된 글꼴 크기들을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귀여운 기능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 상단을 보면은 귀여운 코기들하고 아기 고양이도 같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뭐 할로윈이나 이럴 때는 할로윈 모자를 쓴 뭐 코기 이런 것들도 나오곤 하니까 뭐 혼자 코드를 짜고 공부를 하기 좀 심심하다 하면은 이런 기능을 써보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우선 좀 정신이 사나울 수 있으니까 끌게요. 옆에 화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쓸 건 이 파일이에요. 파일에서는 우리가 그 데이터 세트를 하는 것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일은 항상 왼쪽에 이렇게 숨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우리가 구글 콜앱 환경에 대해서 익숙해졌다고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이 셀을 한번 클릭을 한 다음에 좌측 상단에 텍스트를 클릭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내일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Shift 엔터 하면은 이러한 텍스트 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텍스트는 어떨 때 많이 사용을 하냐면요. 우리가 그 코드를 쓰고 남들과 공유를 하게 돼요. 그럴 때 이 코드가 뭐에 관한 코드다 라고 목차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제목을 쓰든지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아니면 이렇게 강의 자료로서 해설을 적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코드 셀은 좌측 상단에 코드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연한 회색 빛깔의 셀이 우리는 코드 셀입니다. 이 코드 셀에는 내일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고 Shift 엔터를 해도 어때요?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코드 셀에서는 이 텍스트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단 이렇게 앞에다가 샵 주석 표시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어요. 주석 표시를 하는 경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는 코드가 아니야. 여긴 해설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주석 기능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강의를 할 때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이는 게 바로 툴박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툴박스는 각 셀에 대한 기능을 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셀을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셀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링크를 셀에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러링 기능도 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댓글 기능도 있어요. 댓글 기능을 달면은 우리가 어떤 코드에 대한 이제 코드 리뷰 같은 것들을 할 때 많이 쓸 수가 있겠죠. 다음은 드라이브 마운트예요. 마운트가 뭐냐면 우리가 구글엔 드라이브가 있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랑 내 콜앱 환경을 이제 내 콜앱 환경에서 내 구글 드라이브 파일에 액세스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운트라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되면 뭘 할 때 쓸 수 있냐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내 데이터 세트 같은 것들을 불러올 때 아주 간편하게 활용이 가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러한 코드로 마운트를 활용을 해도 되고요. 파일에 보시면은 여기에 드라이브 마운트 기능도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도 동일합니다. 저는 굳이 마운트 하지 않고 같이 진행할게요.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가 일부러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로 지정에 대해서 좀 오류가 많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엔 수동으로 파일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코드를 짜고 하다 보면은 단축키의 사용이 절실해져요. 셀 삽입에 대한 단축키는 물론이고 실행 단축키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요. Shift 엔터나 아니면 Ctrl 엔터고요. 단순하게 차이는 뭐냐면 셀을 실행하고 커서가 여기 있을 거야 아니면 그 밑으로 갈 거야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Alt 엔터는 셀을 실행을 하고 밑에 코드 셀 하나 더 넣어줘. 그리고 나 그쪽으로 갈게. 새로운 코드 셀로 갈게 라는 내용입니다.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Shift 엔터를 하게 되면 다음 셀로 넘어가게 되고요. 컨트롤 엔터 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Alt 엔터 하면은 코드 셀을 삽입을 한 후에 커서를 이 다음 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파이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앱 환경에 대해서는 같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천천히 익숙해지면 되는 내용이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첫 번째로는 출력 프린트 함수입니다. 프린트 함수는 컴퓨터가 말 그대로 말하도록 출력하도록 하는 함수예요. 이때 화면상에서 출력되는 결과를 아웃풋이나 또는 코드의 출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프린트를 코드 셀에 입력을 해주고요. 괄호를 열게 됩니다.
전 지금부터 문자열을 출력을 할 건데 문자열을 출력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이런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저는 빅데이터 분석기사 라는 문구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제가 원하던 문구를 컴퓨터가 그대로 이 환경에서 출력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아웃풋, 이 코드에 대한 아웃풋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프린트 함수는요, 단순히 문자열만 출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숫자 1234.1234라든지 또는 불리한 값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34.1234 또는 true 값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프린트 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프린트 함수를 활용을 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내 이름 빅데이터 분석기사라는 문구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셀을 추가를 해주고요. 이건 제가 테스트 셀을 추가했죠. 자, 네임 변수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할당을 합니다. 할당을 하게 되고요. 프린트를 할 건데 뭘 프린트 할 거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일은 빅데이터 분석기사를 할당을 할 거고 내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플러스를 넣으면 같이 이어붙여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심심하니까 느낌표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Shift 엔터를 클릭을 하면 어때요? 내 이름 빅데이터 분석기사 이름 느낌표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거의 항상 대부분의 데이터셋을 확인을 하거나 또는 내가 지금 잘 연산을 잘 했는지를 확인을 할 때 이 프린트 함수를 많이 활용을 하니까요. 프린트는 이렇게 출력을 하는 함수구나 라는 걸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석 코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제가 이 강의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에 입력해주세요 라는 문구를 많이 입력을 해두었어요. 이 바로 주석이 뭐냐면 이 해당 코드에 대한 설명 또는 메모입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 실행 중에 되게 무시가 되게 되고요. 코드의 동작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프린트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했을 때 당연히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나오는데 앞에다가 주석 처리를 하겠어, 샵을 누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이런 거죠. 저는 이 2는 그냥 해설로 두고 싶어 라고 하면 프린트로 입력을 했지만 2는 주석 처리가 되어 무시되고요. 프린트 빅데이터 분석기사 1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돌리는데 필수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코드를 해설하고 사람들과 좀 공유할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주석이에요. 여러분들도 자기가 코드를 작성을 한 다음에 내가 나중에 볼 수 있도록 주석을 달고 싶어 하면 이 주석을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콜앱 환경의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버튼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파일 모양의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붙여 넣어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미 붙여 넣어놨는데요. 다른 것도 한번 붙여 넣을 수 있어요. 저희가 데이터라는 파일에서 제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많이 드렸는데 그 중에 아무거나 한번 이렇게 올려볼게요. 머쉬룸. 을 올려보면은 좀 기다린 후에 어때요? 머쉬룸 CSV 파일이 이 콜앱 환경에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그럼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냐?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내가 환경에는 업로드 해왔어. 그리고 내가 이걸 활용을 할 거면 어떠한 변수에다가 해당 데이터셋을 우리는 할당시켜줍니다. 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코드가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눈에 익혀두는 걸 추천드려요.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변수에다가 데이터셋을 할당시켜 줄 겁니다. 우리 판다스는 굉장히 중요한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고요. 저희는 그래서 뒤에 가서 이 판다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import pandas as pd라는 말은 나 판다스를 불러올 건데 pd라는 약칭으로 불러올게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pd, 판다스에서 읽어올 거고 뭘 읽어올 거냐면 CSV를 읽어올 거야. 그리고 어떤 CSV냐면 내가 업로드한 CSV 여기에 있는 파일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한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할당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타이타닉이라는 변수를 돌아보면
이 CSV의 내용이 이 타이탄이 변수에 할당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담는 가장 기본적이고 작은 단위인 변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변수를 어떤 값으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컵이라는 변수를 생성을 했고 커피라는 데이터를 할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변수를 어떤 값으로 지정을 하는 것을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언하는 방법은 컵은 이런 수학 부호를 활용을 하고 난 데이터 값을 삽입을 해주게 됩니다. 왼쪽에 변수, 오른쪽에 들어갈 데이터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저는 컵이라는 변수에다가 커피를 선언을 했고요. 그렇다면 컵을 확인을 해보면 어떤 데이터가 선언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커피라는 값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를 갖는 상자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변수는요, 다양한 이름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컵을 해도 되고, 뭐 아니면 A를 해도 되고,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규칙이 있어요. 변수명의 첫 시작은 숫자면 안 되고요. 그 변수명에는 영문자와 숫자와 언더바만이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예약된 단어, 즉 키워드는 변수명이 될 수 없어요. else나 except, is, in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변수명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코드를 돌리는 때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수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많은 코드를 작성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기억하기 편한 코드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보통 담는 데이터와 비슷하게 좀 약어라든지 본인이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서 변수명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단순히 뭐 A, B, C, D, E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서 데이터와 관련된 변수명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또 너무 길거나 복잡한 변수명은 기억하기도 힘들고 또한 코드 작업하기도 좀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최대한 약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아까 전에 이 컵을 커피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료로 컵 변수를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또 콜라를 좋아해서 코크라고 다시 한 번 더 선언을 해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컵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럼 지금 컵에는 코크가 담겼습니다. 이러한 변수는 수정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다시 재할당을 해주면은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이러한 변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총 4가지 형태를 안내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정수형, 인티거입니다. 인티거 형태는 뭐 10, 마이너스 50, 30, 45 이런 것들처럼 숫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플로트 형태, 그러니까 소수점이 있는 형태도 또한 할당이 가능합니다. 스트링 형태 문자열 데이터는 아까 위에서 컵이나 코크 같은 것들도 우린 다 문자열 데이터였죠. 빅데이터나 뭐 클래스 이렇게 어떤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묶어 들어가야 되는 문자열 데이터도 변수에다가 저장이 가능합니다. true나 false 같은 논리형 연산자들도 저장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어떤 형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타입 함수를 사용을 해서 변수의 형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는 인티거인 2024를 할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플로트, 문자열은 뭐 빅데이터 분석기사, 그 다음에 논리한 연산자인 true를 할당을 해줬습니다. Shift 엔터를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잘 할당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각 변수에 할당이 잘 됐는지 그 값의 형태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형태를 확인을 하는 방법은 우리 앞서서 프린트 함수를 배웠잖아요. 프린트 함수를 먼저 기입을 하고 괄호를 연 다음에 다시 타입 함수를 열어줍니다. 타입 함수 가로치고 어떤 변수의 형태를 확인하고 싶은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A라는 변수의 타입을 확인을 할 거고 그걸 출력해줘 라는 코드죠. 확인을 해보면 타입 A는 인티거 형태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다 돌려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프린트는 여러 개를 출력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A는 인티거, B는 플로트, C는 스트링, 4번은 D는 불리한 형태다 라고 우리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정수형인지 뭐 문자형인지 확인을 하고 그에 맞춰서 데이터 전처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타입 함수를 활용해서 변수의 형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다음 기초 연산자 중에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 하나가 참이면 참이다, 아니면 둘 다 참이어야 할 참이다, 이런 어떤 조건문에 대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도구로서 and, or, not이라는 세 가지 도구를 파이썬에서 제공을 하고요. 그 논리 연산이 참인지 부정인지를 거짓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결과는 당연히 true나 false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내게 되겠죠. 같이 한번 볼게요. x는 단순히 true, 참이라는 값을 넣어놨고요. y는 부정, 거짓이라는 값을 넣어놨어요. 그럴 때 한번 해볼게요. x and y라는 것을 result 변수에 할당을 하고 result 변수를 프린트 해봤습니다. and 변수는 어때요? and 연산자는 어때요? 두 개의 조건이 모두 참일 때 결과가 참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false가 나오겠죠. 다음으로 or 연산자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or 연산자는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가 참이라고 얘기를 했죠. x가 참이니까 결과도 참이게 됩니다. 자, not은 주어진 조건을 부정하는 것으로 참이면 거짓으로, 거짓이면 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not x라고 얘기를 하면 어때요? 답은 false죠. not y는 어떨까요? 반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논리 연산자예요. 다음은 비교 연산자입니다. 비교 연산자는요, 어떤 값들을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수학 부호에서처럼요. 그 기호도 굉장히 동일하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x가 5고 y가 10입니다. 이럴 때 x가 y보다 크냐? 라는 것들을 결과로 했고요. 답은 틀렸죠. x가 5기 때문에 y보다 작다. 그래서 답은 틀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불리한 값이 결과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른 것들도 몇 개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5고 y가 5일 때 x가 y랑 같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답은 어때요? true죠. 이렇게 x와 y 변수를 우리가 할당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를 때 이런 비교 연산자들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x. x가 y랑 다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결과는 네, 다릅니다. 왜냐면 y가 10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x가 y보다 같거나 작냐 했을 때 같기 때문에 true라는 값이 반환을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파이썬이란 도구는 우리 데이터 분석에도 쓸 수 있다고 했지만 또 프로그래밍이나 다양한 곳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인 연산자이므로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교 연산자도 우리는 파이썬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메서드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메서드는 객체에 속한 함수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동작을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정 객체에 종속돼서 호출되기 때문에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하려면 그 특정 객체를 먼저 호출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출금을 할 건데 슈퍼에 가서 입출금을 요청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콜라를 살 건데 은행 가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합한 장소에 가서 그 함수, 그 행동을 불러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쉽도록 여러 가지 예시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우선 리스트 객체 append 메서드를 한번 볼게요. append는 리스트에 해당 요소를 추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리스트 객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자료형 볼 때 같이 한번 더 공부를 할 거예요. 저는 이걸 numbers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 append 함수를 사용을 해서 4라는 숫자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numbers.append 그리고 4를 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numbers가 이미 리스트 객체이기 때문에 제가 이 append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append 4를 넣었을 때 이 numbers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기존에는 1, 2, 3이었던 게 제가 append 함수로 추가를 하니까 1, 2, 3, 4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스트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있고 문자열에서만 쓸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문자열 메서드 중에 하나가 upper입니다.
어퍼 메서드는 문자열의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는 거예요. 제가 이 a라는 변수에다가 딕셔너리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왔어요. 딕셔너리 형태가 뭐냐면 a는 이거고 b는 이거다처럼 이렇게 각각 대응하는 형태를 우리는 딕셔너리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a에서 존이라는 이름을 제가 다 대문자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a 를 우리는 대문자로 바꿀 거고요. 그거에 앞서서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해줄게요. a2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변수 a2는 뭐냐면 a에 있는 name이라는 name이라는 키를 우리가 대문자로 바꿔줄래. 여기서부터가 메소드예요. 어퍼로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잘 바꿔졌는지 보려면 프린트 함수를 또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a2 그렇다면 어때요? 다 대문자로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데이터에서만, 문자열 객체에서만 우리가 이 문자열 메서드 중에 하나인 어퍼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딱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는 get이에요. get은 get 메서드는 딕셔너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딕셔너리에서 특정 키에 대한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키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본을 반환을 하거나 none을 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딕셔너리 아까 a에 저장을 했다고 했는데 이 a에 대해서 get 메서드를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name은 뭐냐면 a에서 get을 할 거고 이 점이 꼭 들어가줘야 돼요. 점을 할 거고 어떤 키 값을 불러올 거냐면은 name을 불러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age를 불러올 건데 이 age가 뭐냐면 a에서 get을 할 거고 이 get은 age만 get을 할 거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로 name 또 프린트로 age 잘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어때요? 이 a라는 객체에서 딕셔너리 객체에서 name만 get 할 거다. name이라는 키만 얻을 거야. 그거를 name에 저장을 해줘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age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을 때 각각을 출력을 하면 각각에서 저장된 존과 30이라는 답만 반환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키가 존재하지 않으면 기본값을 반환하거나 none을 반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딕셔너리에는 없는데 city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city 한번 줘봐 얘기를 했었는데 city는 없습니다. 그래서 none을 반환을 하게 되는 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 get 메소드도 자주 사용이 되니까요.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생각해두면 좋습니다. 다음은 자료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은 자료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앞서서 변수에는 숫자형, 자료형, 문자형, 그 다음에 또 불리한 형태의 데이터를 할당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는 숫자형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거는 정수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 타입이고요. 플로팅 포인트, 플로트는 부동 소수점이 있는 숫자들을 표기하기 위해서 쓰는 변수 타입이에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인트형 변수를 하나 할당을 해주고요. 여기다가는 플로트형 변수를 하나 할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코드를 돌리면 이 컵의 타입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이 타입 함수가. 타입 컵은 인트형이고 커피는 클래스가 플로트형이다 라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형 데이터는요, 4칙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칙 연산뿐만 아니라 몫을 구하는 것, 나머지를 구하는 것, 또 제곱을 구하는 것들의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다 간단한 연산 기능을 제공을 해줄 수 있어서 많이들 공부할 때 처음 하는 놀이가 함수를 활용을 해서 그 계산기 만들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는 여기서 간단하게 이 기능들을 체험을 해볼게요.
더하기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원하는 값들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해요. 곱하기에서는 4칙 연산은 숫자끼리도 가능하지만 이 변수들을 곱하는 값도 가능을 합니다. 저는 15 나누기 7 또 나머지도 구해보고요. 2의 32승도 한번 구해본 다음에 각 변수들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A에서도 B도 잘 됐고요. C도 잘 했고 나누기도 잘 했습니다. 이 목도 잘 나타냈고요. 나머지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곱도 나타내고 있죠. 제곱은 곱셈이 하나 빠졌네요. 이 제곱은 이러한 값을 나타내고 있죠. 이건 여러분들에 대한 퀴즈입니다. 숫자형 4칙 연산을 한번 수행을 해볼 건데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텍스트가 아니라 코드셀을 추가를 하나 해서요. 한번 풀어볼 건데 첫 번째 문제는 쉽네요. 17을 3으로 나눈 몫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7을 3으로 나눈 몫을 한번 프린트 해줄 거고 다음이 약간 복잡하네요. 12와 5를 더한 후에 그러면 12와 5를 더한 후에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해주고 거기다가 또 나누기 2를 해줬어야 됩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프린트 8의 제곱 쉽죠? 8의 제곱이었습니다. 다음은 23을 5로 나눈 나머지였죠. 이렇게 따로 계산기를 활용하지 않아도 파이썬에서도 충분히 간단한 4칙 연산은 수행 가능하다, 연산 기능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자형 데이터입니다. 문자형 데이터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이고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로 묶을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동일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 피자라는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넣었어요.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하나 아니면 제가 수정을 해서 작은 따옴표로 수행을 하나 그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또한 프린터의 유무와 관계없이 문자형 데이터를 출력이 가능해요. 프린트를 사용을 하면은 따옴표를 생략한 문자형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제가 이미 따옴표를 넣었기 때문에 이 따옴표를 포함이 되지만 프린터 피자를 하면은 반대로 따옴표가 없는 생략된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줄을 바꾸고 싶다면 문자열 뒤에 추가하는 단어입니다. 자, first하고 second가 있고 제가 여기다가 이러한 값을 추가를 해주면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줄이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좀 깔끔하게 결과값을 내고 싶을 때 우리는 이러한 부호를 추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이런 문자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함수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긴 단어 공포증이라는 단어를 들고 왔는데 긴 단어 공포증이 엄청나게 단어가 또 길어요. 제가 이거에 대한 길이를 하나하나 확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len 함수를 통해서 이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제가 프린트 할 건데 뭐 프린트 할 거냐면 이 b라는 변수의 길이를 할당해줘. 프린트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길이가 36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여기서 포비아에서 이 포비아만 제외를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값이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길이를 확인을 할 때는 이 len 함수를 사용을 한다입니다. 아까 숫자형 변수에 대해서도 연산을 수행을 했는데요. 문자열도 당연히 연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문자열끼리 붙이려면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을 하거나 연속해서 작성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여기 A에는 이렇게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B 변수에는요. 그냥 단순히 이어 붙여서 한번 써볼게요. 자,
했을 때 프린트 A와 B를 하면 어때요? 같은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문자열끼리 이어붙이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자, A 하고 그냥 B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A 하고 데이터를 출력을 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더하기 연산자 플러스 연산자는 문자열에서도 가능하다, 변수끼리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두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연산자도 보겠습니다. 문자열 데이터에 숫자를 곱하면 해당 수만큼 반복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러면은 좀 빅데이터에서 빅을 강조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7번 곱할 거고, 뭐에 7번 곱할 거야? 그러면 나는 A에 7번 곱하고 그냥 B 할래 했을 때 어때요? 빅빅빅빅빅빅빅 데이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자 형태에서도 우리는 곱하기와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인덱싱은 뭐냐면 무언가를 가리킨다라는 뜻으로요. 연속적인 객체에 부여된 번호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원하는 값을 가리킬 때 우리는 인덱싱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슬라이싱은 좀 잘라낸다라는 뜻이겠죠. 연속적인 객체에 부여된 번호를 이용을 해서 그 연속된 객체의 일부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A라는 변수에다가 초콜릿을 할당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A에서 숫자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인덱싱, 그러니까 숫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맨 앞이 0이에요. C가 0에 할당되고요. 1, 2, 3, 4, 5 순으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뒤에서부터 보면요. 마이너스 1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총 9가지의 글자고 정방향으로 보면은 넘버 8,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 보면 넘버 마이너스 9까지 있는 게 확인이 되겠죠. 자, 여기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드에다가 초콜릿을 할당을 했어요. 그 다음 첫 번째 문자를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월드에다가 숫자 0번을 넣으면 C라는 문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무슨 변수가, 무슨 문자가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이러한 인덱싱을 많이 활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럼 8번째 문자가 보고 싶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7을 들어가겠죠. 왜 8이 아니냐고요? 우리가 0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8번째 문자는 7. t가 A7로 나타나서 t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음수의 인덱스의 경우에 끝에서부터 대응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문자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요. 마지막 문자인 2가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범위로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0부터 4까지 출력을 할래?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월드 0부터 4까지 출력해줘 라는 것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4부터 6까지는 해줘.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형태에서 첫 번째 인덱스를 생략하면 기본값이 0이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한다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값이 동일하다.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를 생략을 하면 기본값이 0이 사용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면 편하고요. 두 번째 인덱스가 생략이 되면 어떡할까요? 당연히 끝에서까지 기본 슬라이싱 되는 문자열의 길이가 사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맨 앞에 0번째 문자를 빼고 전체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를 나타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기본적인 인덱싱과 슬라이싱 기법입니다. 이것들은 은근히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인지 잘 기억해두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추가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캐피탈라이즈는 맨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교재 33페이지에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준다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오류고요. 맨 첫 글자를 오류로 바꿔줍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익숙해졌을 거예요. 텍스트라는 게 있고 점을 붙여준 다음에 여기다가 캐피탈라이즈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쓰다 보면은 여기에 떠요. 그럼 이걸 엔터를 쳐주면 자동 완성 기능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를 붙여주는 걸 잊지를 말고 프린트 텍스트를 하게 되면 어때요? 맨 앞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텍스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1이 있고요. 자, 텍스트 1은 특정 문자로 끝나는지 불리한 타입으로 알려주는 ends with를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1은 뭐로 끝나냐면 파이썬으로 끝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답은 true인 거죠. 다음입니다. 다음은 join이에요. 문자열을 덧붙이는 기능입니다. words, hello 그리고 world가 있으면은 이 공백을 기준으로 join을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words를요. 재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출력은 hello world가 되게 됩니다. 네 번째로 replace예요. 특정 문자열을 다른 내용으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텍스트 2를 넣고요. replace 할 건데 뭘 replace 할 거냐면 애플을 바나나로 바꿀래? 라는 겁니다. 애플즈를 나는 바나나로 바꿀래? 그럼 어때요? 따로 수정할 필요가 없어도 이 apples 부분만 bananas 로 바꾸게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스플릿이에요. 문자열을 한 글자씩 나눈다예요. 한 글자씩 나눌 수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그 단위를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저는 텍스트 어떤 이 콤마 기준으로 나눠 볼게요. 스플릿 할 건데 이 기준이 뭐냐면 콤마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각각의 데이터로 분리가 된 거죠. 여기까지는 한 단계의 데이터였거든요. 이제 세 가지의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시간에 저는 이 콜앱이라는 환경에 대해서 배웠고 파이썬의 기초적인 기능과 형태들에서 같이 배웠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두어야 기본기가 탄탄해야 뒤로 갈수록 잘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드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출력을 지운 상태로 이렇게 런타임 모두 삭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리셋을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값을 한 번씩 다 입력을 해보고 복습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